1363년 영국 의회는 충격적인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특정 보석을 착용한 평민은 즉시 체포되고 심지어 사형까지 가능했죠. 중국 황실은 이 돌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장인들의 혀를 자르는 극형을 내렸고 이집트 파라오들은 무덤까지 가져가며 내세에서도 독점하려 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단순히 예쁘고 희귀해서? 권력의 상징이라서? 아니면 정말로 이 12가지 원석에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교황청이 이 보석들을 성서 속 12지파와 연결시킨 이유는 뭐고, 동양의 연금술사들이 이 돌들로 불로장생을 꿈꾼 건 또 왜였을까요? 수천 년 동안 권력자들을 집착하게 만든 보석의 정체, 그 답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지금부터 현대과학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탄생석이라는 개념 자체는 고대 유대교 대제사장의 흉배에 박힌 12개의 보석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이후 여러 종교 전통을 거치면서 월별로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월별 매칭은 1912년 미국 보석상 협회가 표준화한 건데, 마케팅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람들은 이 분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됐죠. 물론 자기 탄생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오늘 과학적 쓸모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가장 먼저 다룰 건 바로 4월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순서를 바꾼 이유는 간단해요. 다이아몬드의 실용성을 따라올 탄생석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 중 가장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인데, 최근 몇몇 실험실에서 만든 물질들이 이 기록에 도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최상위권입니다. 이 극한의 경도 덕분에 다이아몬드는 드릴날, 절단 공구, 연마제 같은 산업 도구에 필수적으로 쓰이죠.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용도는 따로 있습니다. 1950년대에 개발된 다이아몬드 앤빌 셀이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엄청난 압력을 극도로 좁은 공간에 집중시키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구조는 의외로 단순해요. 다이아몬드 2개와 샘플, 그리고 압착 장치가 전부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일반적인 보석 모양으로 커팅하되 뾰족한 끝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평평한 면끼리 마주보게 배치합니다. 그 사이에 연구하려는 샘플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끼워 넣은 다음 압력을 가하는 거죠. 넓은 윗면에 가해진 힘이 작은 평평한 면으로 깔때기처럼 집중되면서 두 다이아몬드 사이에 지구 중심부 수준의 압력이 만들어집니다. 다이아몬드가 앤빌셀을 만드는 유일한 재료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빛이 통과한다는 거죠. 덕분에 실험 중에도 내부를 계속 관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레이저를 쏴서 샘플을 가열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다이아몬드는 열에도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구식 기술이고 다이아몬드의 최신 용도는 훨씬 더 미래적입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다이아몬드가 혁명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다이아몬드의 분자 구조에서 탄소 원자 하나를 질소 원자로 바꾸고 바로 옆 원자 자리를 비워두면 질소 공공 중심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전자가 그 빈 공간을 일시적으로 채우면서 주변 탄소 원자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이 원자와 전자가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 역할을 하고 다이아몬드 격자가 전체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저렴함이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지만 실온에서 장시간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비교적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죠. 솔직히 다이아몬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뭘 못하느냐입니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떤 탄생석이든 한참 내려가는 느낌인데, 7월의 루비는 그래도 선방하는 편이에요. 루비는 코런덤이라는 광물의 빨간색 버전인데, 이 돌과 레이저는 역사적으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레이저가 바로 루비 크리스탈을 사용했거든요. 레이저는 유도 방출이라는 현상을 이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자를 가장 낮은 에너지 수준에 두려고 하는데요. 원자가 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적절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 즉 정확히 특정한 색의 빛을 쏘면 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들뜬 상태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점프합니다. 그러다가 전자가 다시 기저 상태로 떨어질 때 자체 광자를 방출하는데, 이게 자발 방출이라는 과정이죠. 유도 방출을 만들려면 펌핑이라는 과정으로 더 많은 광자를 쏴서 원자를 충분히 오래 들뜬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저 상태로 떨어질 때 같은 파장의 광자를 여러 개 생산하면서 원래 시스템에 쏜 광자들을 증폭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 펌핑은 특정 물질에서만 가능한데 에너지 준위를 조정해서 적절한 파장의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펌핑이 불가능하고 레이저처럼 빛을 증폭시킬 수 없어요. 루비 애호가들에게는 다행히도 이 보석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레이저 외에도 루비는 실제 작업에 쓰이는 곳이 많은데요. 시계 제작이 대표적입니다. 코런덤 전반이 매우 단단하고 마찰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서 루비가 금속 부품들이 서로 마모되는 걸 방지해 주거든요. 또한 루비는 압력에 따라 형광을 다르게 발하는데 이 특성 덕분에 아까 말한 다이아몬드 엠빌 셀 내부의 정확한 압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 말할 수도 있지만 7월은 충분히 조명을 받았으니 넘어가죠. 9월의 사파이어도 코런덤의 일종인데 사실 빨간색이 아닌 코런덤은 거의 다 사파이어로 분류됩니다. 그러니 사파이어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 사파이어는 기판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기판이란 그 위에 뭔가를 키워낼 수 있는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식물 같은 게 아니라 반도체나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 같은 걸 키우는 거죠. 실리콘온 사파이어거라고 불리는 기술 분야가 통째로 있는데 이름 그대로 얇은 사파이어 조각 위에 극도로 얇은 실리콘 층을 성장시킨 겁니다. 한편 사파이어는 고급 시계에도 쓰이지만 루비 형제와는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화이트 사파이어를 특정 방식으로 커팅하면 기본적으로 초내구성 유리처럼 기능하거든요. 시계 표면으로 사용해서 내부의 섬세한 기어들을 보호하는 거죠. 생각보다 멀리 있던 의자에 손목을 부딪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일부 과학자들은 스마트폰 화면의 유리를 사파이어로 교체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장 첨단 기술 적용 사례는 아닙니다. 사파이어 기판과 투명한 광학 재료, 그리고 최첨단 장비를 결합하면 세상에서 가장 얇은 렌즈를 만들 수 있거든요. 겨우 몇 원자 두께밖에 안 돼요. 언젠가는 증강현실 안경의 정점에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10월의 탄생석이 훨씬 더 흥미로운데요. 보석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오팔이 그다진 쓸모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내구성이 좋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데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보석을 그 자체로 유용하게 만드는 주요 특성이거든요. 하지만 오팔의 경우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핵심입니다. 오팔은 광자 결정이라고 알려진 것의 자연적 버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려면 뭔가를 상상해야 하는데요. 물 한 잔에 빨대를 꽂으면 빨대가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거 알죠? 공기와 물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 빛이 두 매질을 통과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광자 결정이 특별한 이유는 물질 전체에 걸쳐 굴절률이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결정 구조 내 입자들 사이에 작은 구멍들이 있고 그 구멍들의 굴절률이 나머지 구조와 다릅니다. 빛이 굴절률이 다른 매질에 들어갈 때마다 일부는 굽혀지는 대신 튕겨나가게 되죠. 천연 오팔에서는 이런 산란이 우리가 보는 모든 반짝이는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광자 결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들면 이 작은 산란 반사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제어할 수 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하면 반사된 빛들이 모두 합쳐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특성 덕분에 인공광자 결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거울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일부는 부딪히는 빛의 99% 이상을 반사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수술용 레이저 메스나 태양전지 같은 것에 사용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이유로 통신 분야에도 유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술적으로 이런 기술 대부분은 아직 최첨단이긴 하지만 오팔의 쓸모가 곧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12월에 지르콘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다른 돌들을 빠르게 훑어보죠. 1월의 가넷은 진한 혈홍색이 가장 유명하지만 여러 색으로 나오는데 색상 옵션만큼이나 용도도 다양합니다. 실험실에서 키운 게 최선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땅에서 캔 것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천연 가넷은 물을 거르는데 잘 작동하는데 비교적 단단한 재료라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침식에 강하거든요. 게다가 극도로 작은 알갱이로 만들 수 있어서 미세한 입자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가넷 정수 필터는 10에서 20 마이크론까지의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데 적혈구와 백혈구 크기 사이에 오염물질을 거른다는 뜻이죠. 이 보석들은 섬광 검출기라는 장치에도 쓰이는데 이온화 방사선을 감지하는 용도입니다.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면 빛을 내기 때문에 이 작업에 완벽하게 적합하거든요. 2월의 자수정은 솔직히 실용적 용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수정은 석영의 일종이고 석영 자체는 조리대부터 단열재, 시계까지 모든 곳에 쓰이죠. 게다가 석영은 압전 특성이 있어서 기계적 스트레스를 가하면 전기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자수정 자체만의 독특한 사용 사례는 많지 않아요. 2011년 논문 하나에서 자수정 광석을 방사선 차폐에 쓸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자수정이 이온화 방사선을 흡수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크리스탈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논문이 유일한 제안이었습니다. 3월의 아쿠아마린은 이름을 상징적인 인어 영화와 공유하지만 쓸모 면에서는 자수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쿠아마린은 베릴의 일종인데 베릴은 대부분 베릴륨 원소의 공급원으로 유용하죠. 베릴륨은 현대 기술 곳곳에서 발견되는 원소입니다. 긁힘에 강하고 다양한 온도에서 안정적이어서 매우 첨단 응용 분야에 훌륭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입자들을 가속시키는 파이프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거울도 베릴륨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베릴은 발암물질이기도 해서 흡입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베릴륨 추출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죠. 5월의 에메랄드는 역시 베릴의 일종이라서 다른 베릴들의 멋진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가 찾은 바로는 그다지 인기가 없더군요.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예쁘긴 하죠. 6월의 진주는 쓸모 부서에서 좀 이상한 위치에 있습니다. 진주를 만드는 동물들에게는 분명히 유용하거든요. 생물이 자극물을 부드러운 물질로 반복해서 감싸서 배임이나 다른 손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진주니까요. 심지어 물고기 전체를 이렇게 감싸기도 하는데 보기에 정말 기괴하죠. 하지만 인간에게 진주의 실용성은 좀 덜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진주에 건강상 이점이 있을 거라고 의심해 왔는데 실제로 이 목록의 많은 보석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은 아름다움과 유익함이 함께 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통 중국 의학은 수천 년 동안 진주를 사용해 왔지만 약용 사용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현대 서양 증거는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6월이 유용함 올림픽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건 아닌데 대체 탄생석인 알렉산드라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라이트는 크리소베릴의 극히 희귀한 형태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베릴의 일종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과학적 용도는 레이저, 특히 피부과 레이저죠.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레이저 제모, 문신 제거, 다리 정맥 치료 같은 곳에 매우 흔히 사용되는데 생성되는 빛이 우리 피부의 멜라닌에 너무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치과에서도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실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8월의 페리도트는 가장 논란이 많은 탄생석일 수 있습니다. 어떤 8월생은 좋아하고 어떤 이는 싫어하는데 과학과 관련된 걸 더 배운 후 덜 싫어하게 된 사람들도 있죠. 페리도트는 지구 멘틀에서 가장 흔한 광물 중 하나인 감남석의 더 예쁜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감남석이 유용한 모든 이유로 유용하죠. 운석과 달에서도 발견됐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 샘플들을 연구하고 지구 감남석을 조작해서 행성과학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남석은 철강 제조 같은 특정 산업 사례에도 유용해요.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 음극과 탄소 포집에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탄소 포집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과정이죠. 12월은 탄생석 옵션이 몇 개 있는데 토파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뜨거운 특정 상황을 말이죠. 토파즈는 내열성이 있고 단단하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마모에 강해서 재료판이 가마나 용광로 같은 초고열 용기에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시멘트 같은 물질에 섞어서 토파즈의 멋진 특성 방향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게다가 방사선을 감지하는 과정인 선량 측정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꽤 틈새 시장이긴 하지만 토파즈는 분명히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인데 역시 탄생석 옵션이 여러 개 있어서 다행히 터코이즈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삼기엔 좀 실망스러울 테니까요. 청금석도 이달의 탄생석 중 하나로 역사를 통틀어 놀라운 안료로 사용됐지만 우리는 지르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용도 면에서는 지르콘이 진짜거든요. 토파즈처럼 고열 환경에서 사용되지만 훨씬 더 극한 조건에서도 쓰입니다.
그리고 베릴이 베릴륨의 공급원인 것처럼 지르콘은 인류의 주요 지르코늄 금속 공급원이죠. 지르코늄은 세라민 칼과 사포부터 진공관, 옛날 사진 플래시 전구, 원자로 연료 펠리까지 모든 걸 만드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지르콘의 가장 멋진 용도는 행성과학 분야입니다. 지르콘이 엄청나게 견고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수십억 년의 지질학적 과정을 견뎌낼 수 있거든요. 작은 지르코 알갱이 주변의 암석은 변할 수 있지만 지르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지르콘 결정은 대략 44억 년 전 것인데 우리 행성은 45억 살이에요. 그러니 지르콘은 지구 역사의 가장 초기 순간으로 가는 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질학자들이 우리 행성의 진화를 추적하도록 도와줍니다. 녹은 암석과 금속 덩어리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죠. 상대적으로 지루해 보이는 보석치고는 나쁘지 않죠. 전체 목록으로 봐도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탄생석이 반지와 목걸이를 장식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게 꽤 멋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치가 폭등할 탄생석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첫 번째는 당연히 다이아몬드입니다. 양자 컴퓨터 혁명이 본격화되면 다이아몬드의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치솟을 거예요. 현재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들이 상용화 단계에 돌입하면 질소 공공 중심을 가진 다이아몬드가 필수 자원이 됩니다. 실온에서 작동하는 안정적인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현재로선 다이아몬드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이런 용도에 쓰이는 다이아몬드는 천연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특수 제작된 거라는 점인데 역설적으로 이게 다이아몬드 산업 전체를 뒤흔들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사파이어입니다. 메타, 애플, 삼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차세대 증강현실 시장에서 사파이어는 핵심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몇 원자 두께의 초박형 렌즈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는 건데 AR 안경이 대중화되면 사파이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화면을 사파이어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서 이게 현실화되면 사파이어는 말 그대로 우리 삶 구석구석에 들어올 거예요. 현재는 고급 시계 표면에나 쓰이지만 10년 후엔 당신 손안의 스마트폰과 얼굴 위의 AR 안경에 모두 사파이어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오팔입니다. 정확히는 오팔의 구조를 모방한 인공 광자 결정이죠. 6G 통신 시대가 다가오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할 방법이 필요한데 광자 결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거든요. 빛의 99% 이상을 반사할 수 있다는 건 통신 손실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 현재 광섬유 통신도 빠르지만 광자 결정 기술이 적용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통신 인프라 업계 전문가들은 2030년대가 되면 광자 결정 기반 통신 장비 시장이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결국 고대 권력자들이 이 돌들에 집착했던 건 순전한 미신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이 보석들 안에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고 현대 과학이 그 본능이 옳았음을 증명했죠. 다만 그 특별함이 영생이나 신비한 힘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와 증강현실, 그리고 초고속 통신으로 실현될 인류의 미래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탄생석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미래를 차고 다니는 셈이니까요.